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는 갈산 이 공원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네, 저기에 보면은 위에 네, 이렇게 쭉 시내들이 보입니다. 네, 보이시죠? 네, 저 너머로. 네, 저기 보면은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 네, 맞은편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주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다같이 포럼이라고요. 제 2차. 저는 6월 20일 날 진행을 했는데, 요즘 우리 중국 동포 사회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동포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주 관심이 중국 동포에 대한 반정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반정서죠. 그게 이제는 국내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혐오 현상으로 이렇게 또 번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하니까 이 반중정서 혐오 또 그런 얘기냐 뭐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뭐 다 같이 포럼에서 또 이 주제로 또 저한테 이 주제로 또 주제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포 사회에 대한 한국 사회에서의 그런 혐오 현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좀 모색해보자, 그런 취지에 의해서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 시간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제가 발표를 했는데, 또 요즘 새로운 이 정부가 또 이렇게 들어섰죠. 그래 뭐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바라는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또 우리 이 동포 사회에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남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같이 좀 고민을 해볼 그런 주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여기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도 같이 또 개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국 동포와 관련 관심 갖고 이렇게 활동하는 언론인으로서 바라본 제한 이 중국 동포 사회에 이 흐르고 있는 혐오 상황 어떤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이 이 시기별로 좀 달랐고, 거기에 따른 또 혐오 현상도 달랐다. 그럼 과연 지금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래서 또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중요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에 그때가 이제 한중수교의 30년이 된 거죠. 그때 제가 삼광포럼 총서 1권에 이 시기별로 본 제한 중국 동포 사회의, 그러니까 그 사회 변화 분석 뭐 요거를 원고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 중국 동포 사회 30년 사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기를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딱딱 또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시기별로 본 이 제한중국 동포 사회 이렇게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 대표적으로 우리 중국 동포 사회,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 혐오 현상으로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 제가 한 세 사건을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있게 같이 좀 보고, 거기에 따른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따른 또 대응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게 상당히 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정말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걸로 인해 생기는 편견, 이 선입관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들이 앞으로 한중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국의 주요 또 중주 또 어떤 하나의
지금 80만이라고 하는 커다란 군집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각 곳에 중국 동포의 직거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이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 그리고 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주제 발표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그 동포세계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항상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아요, 또 이렇게 많은 또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동포세계 또 이렇게 후원 협찬하는 곳이 늘 있죠. 늘 감사드리고, 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방송에만 또 전념을 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동포 언론인 시각에서 바라본 제한 중국 동포사에 대한 소고, 먼저 네 가지 그 시기로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1992년도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때서부터 1998년도입니다. 저는 이때를 초창기라고 봅니다. 초창기. 글쎄요, 이때는 제가 아직 중국 동포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시기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어났던 언론에 나왔던 그런 보도기사,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출입국 업무를 받던 사람들의 그런 증언, 뭐 이 당시에 또 우리 동포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있죠. 이 시기에 오셨던 분들의 또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동포들은 TV 드라마 등으로 한국을 알았지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또 한국 바람에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인들도 중국 진출을 하였지만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조선족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기였다. 즉 만나보니 한국인은 우리말로 언어가 통하네, 뭐 이런 첫마디였고, 조선족 동포들은 야, 이 북쪽선 사람보다도 잘 살고 참 친절하고 참 좋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고, 그러면서 또 서로 만나면은 또 반갑다고, 뭐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라는 이 북한 노래를 이렇게 불렀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순수했고, 그리고 만나면 반가웠고, 그리고 또 한중 수교로 열리면서 그때는 한국인들에게는 좀 가까이 있는 나라였지만은 사실 체제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죠. 거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중국 동포들도 한국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먼 발치에서 봐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러나 그 문이 열리면서 뭔가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도 많이 생기게 됐고, 거기에 따른 기대와 이 희망이 교차했던 그런 시기가 이 초창기 1992년도서부터 1998년도 이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대와 희망이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백년, 50년 만에 재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996년도에 이 큰 사건이 이 한국 사회를 뒤흔듭니다. 그게 뭐냐면 원양어선 이 페스카마우에서, 그러니까 이 조선족 선원이 한국인 선원들을 집단으로 살인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죠. 그게 이제는 한국의 전파를 타고 한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한국 사회가 크게 뭐랄까요, 놀라는 충격을 받는 이런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변지역, 이 동북 지역에 있는 조선족 동포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그때 한참 한국 바람이 불 때죠. 그러니까 큰 비용을 들여가지고 비자를 받기 위해서 너도 나도 막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돈 들여가지고 비자로 해서 한국에 초청해달라고 하니까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국 초청, 비자 초청 사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실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 사회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 하나는 정말 조선족 동포에서 한국인 선원들이 사망했다는 그런 끔찍한 사건, 또 하나는 중국에 있는 많은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이 사기를 당해 가지고 정말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
정말 이 고국에 대해서 상당히 원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두 사건, 첫 인생과 같이 그때 한국 사회에 비춰진 조선족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초창기였고, 제가 이 페스카마오 사건과 관련돼서는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는 그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98년도서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로 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 시기이죠. 그러니까 이때를 본 게 1999년도에 쉽게 해서 이 재외동포법, 재외동포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이 출입국 관리, 이 법적 지위와 관련된 이 법이 공포가 됐죠. 그러나 이 공포가 됐지만은 알다시피 뭐 중국 동포 또 고려인 동포들은 배제가 돼서 이 동포 이 차별 문제가 또 본격화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는 중국 동포들이 뭐 연수로 오기도 하고 또 결혼 비자로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공무 뭐 이렇게 해서 많이 왔지만은 근데 그때 한국에 와서 이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또 꽃과 모자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때 한국 사회가 그때 제가 막 이제는 중국 동포에 관심 갖고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때는 모든 언론이 조선족 하면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말하는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있었던 그런 시기였다. 네, 그렇게 하면서 이 불법 체류 문제라든가 어쨌든 이 법적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포분들이 그때는 불법 체류 신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신분을 노출하기를 상당히 꺼려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그런 보호하에 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죠. 철봉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단식에 참여하기도 하고 네, 그런 인종투쟁을 벌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 체류자 대사면도 있게 됐고 그리고 2007년도부터는 이 방문 취업제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시기였다. 그러면 이 중국 동포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였냐?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지역이 가리봉동이었습니다. 제가 한창 가리봉동에서 활동할 때인데, 자, 가리봉동, 이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어떤 그 쪽방촌이 많은 그런 지역. 네, 이런 게 강했죠. 뭐, 그래서 가리봉동 거기를 뭐 연변거리, 지금 무슨 문화의 거리, 뭐 이렇게 간판을 붙였지만은, 어쨌든 그 조선족의 집거지로서 뭐 연변거리다, 뭐 한국 속의 작은 차이나타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보면은 그때 활동하면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자, 화합과 공존의 마을을 만들자면서 거기서 뭐 설날 잔치, 뭐 추석 대잔치, 그 다음에 뭐 우리 동포들 잘 아는 김성삼 씨까지 초청을 해가지고 그 가리봉 거리에서 이 추석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뭔가 가리봉동 의미 있는 그런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 가리봉동에 동포들이 많이 모여 살면서 정말 수시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술 마시고 싸우는 일도 많이 생기고 그랬죠. 그런 와중에 2004년도에는 왕건이파라고 하는 이 조직폭력배 사건이 그때 팍 터졌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에는 연변 흑사파 이런 또 사건이 팍 터졌습니다. 이 왕건이파 사건, 연변 흑사파 사건 이게 나중에 이제 모티브가 돼가지고 2017년도에는 소위 그 뭐라고 그러죠? 이 범죄도시 영화 이 소재가 된 거죠. 모티브가 돼서. 그래서 이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한 뭐 이런 조선족 동포에 대한 이런 사건 사고와 이 조직 폭력배 사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퍼지면서 상당히 중국 동포에 대한 공포감. 야, 그때 그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가리봉동에서 산다고 하면은 거기서 활동한다고 하면 야, 거기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천마디가 나올 정도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왕건이파요, 연변 흑사파요, 뭐 이게 이제 언론 매체에 많이 나오면서 정말 이 동포 사회에 중국 동포에 대한 혐오, 공포와 뭐 이런 거를 불러일으켰는데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시기는, 세 번째 시기는 이제 2009년도서부터 2017년도, 시기를 보면은 이명박, 이 박근혜 정부 때이죠. 이때를 저는 성장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취업제가 시행이 되고 나서 중국 동포 사회가 큰 대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죠. 체류도 합법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뭐 우리 한국에 체류하는 조선 동포들도 뭐 방문 취업제가 초기 시행될 때는 2009년도 그때까지만 한 30만 명. 그러나 2015년도 이후서부터 2017년도 한 70만 명, 뭐 80만 명, 뭐 이렇게 거의 뭐 조선족 동포 사회의 반 이상이 한국에 와서 거주하는 그런 상황이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중국 동포들의 직업군도 보면은 과거에는 뭐 건설 현장이요, 식당이요, 또 거기에 단순 근무지, 뭐 3D 업종 뭐 이런 쪽이었지만은 일단은 뭐 여행사요, 또 뭐 자영업으로 식당 하는 분들, 뭐 식품점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 유학을 온 또 유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해서 또 이 전문직으로 이렇게 또 많이 진출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우리 중국 동포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이 성장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아니었나. 그래서 한중 관계도 상당히 뭐랄까 원만하게 흘러갔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교류도 여러 명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이 시기에 이 중국 동포와 관련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거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2011년도에 MBC 그러니까 슈퍼스타인가요? 거기에 그냥 백청강 신드롬이 불었죠.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방송을 보신 분들도 2011년도에 백청강이 정말 MBC라고 하는 그 중앙 방송에 와가지고 정말 이 노래 실력으로 우리 동포사회의 길을 확건 이렇게 세워줬던 그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스타 오디션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는 시청자들이 이렇게 뭘까요? 투표로 해서 막 이렇게 뽑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중국 동포분들이 아마 백청강을 많이 응원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백청강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아동 뭐랄까 용품도 팔고 의류하는 아가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브랜드인데, 이게 조선족 기업가, 네, 그 이름이 누구더라요?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 조선족 기업가가 인수했다는 소식이 또 한국 경제면에 크게 이 관심을 끌었던 그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인식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다. 그렇지만은 사건 사고도 있었죠. 네, 그런 시기에 쉽게 말해서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2012년도에 오원춘 사건, 또 2014년도에 박춘푼 사건, 그 이후에 또 2015년도에 김하일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KBS 그때 2010년도 이후에 이 스마트폰이 한참 이렇게 유행하고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신종 범죄가 뭡니까? 보이스피싱이죠. 그러니까 이제 KBS 개그 커센터에서 2012년도인가요? 그래서 2010년도 한 1년 동안 이 황해라고 하는, 네, 2010년도 이제 황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됐죠. 그 영화 때문에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 대해서 상당히 야만적인 그런 캐릭터로 이게 묘사가 돼가지고 이 동포 사회에서 마저 접근을 했는데, 그때 이제는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모방하는 연변 사투리를 연변 말씨로 이렇게 하는, 그게 또 1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이 중국 동포 하면 이 보이스피싱과 연관돼서 이미지화되는 그런 현상도 또 이 시기에 있었다. 그러다가 또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크게 이제 발생했던 그 사건이 결국은 2017년도에
뭐 대림동을 배경으로 한 청년경찰, 그 다음에 가리봉동을 배경으로 한 이 범죄도시가 영화로 나오면서 정말 이 한국 사회 이 조선족에 대한 상당한 그 공포감이랄까요, 뭐 위화감, 뭐 이런 거를 그냥 불러 일으켰죠. 네. 그래서 조선족 이미지, 무섭고 야만적이고 연변 거지이면서도 보이스피싱, 청부살인, 인신매매, 조직폭력 등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버리는 인물로 이렇게 극화되어서 이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혐오 대상으로 재생산되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조선족 동포 사회가 크게 성장하는 시기이면서도 거기에 맞물려서 또 이런 혐오 현상도 함께 또 확대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2018년도 이후서부터 뭐 지금까지 현재까지 시기를 저는 도전기라고 봤습니다. 도전기. 제한 중국 동포 사회가 내외적으로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2018년. 자, 왜 도전기를 봤냐? 일단은 2016년도부터 이 사드 배치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조기 퇴각을 하게 되고 한중 관계가 크게 냉각되는 그런 시기가 벌어지게 됐죠. 그렇게 하면서 아주 좀 그때 중국하고 교류 사업을 했던 그런 것들이 모든 게 다 중지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되면서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를 발행해 주면서 한국에 중국인들이 대거 또 오는 그런 상황과 좀 맞물리게 됐고, 그러다가 2019년도 후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퍼지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때 여러분들 그때 뭐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 방송에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느 조선족의 간병인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졌다고 하면서 언론 방송에 숱하게 나왔던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이후서부터는 이 조선족 동포 사회에 정말 이 도전을 받는 대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이 도전을 받는 그런 시기였다. 뭐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볼까요? 2016년 사드 배치 사태로 자, 한중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이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그리고 중국 동포의 대외적 환경은 어떤가? 매우 안 좋아졌다고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인에게 복수비자가 대량적으로 풀리면서 건설 현장 등에서 저임금 노무로 중국 동포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생겼고요. 그리고 2019년 북한 이탈 주민 한송이 조선족 남성 비하 막말 사건이 있으면서 탈북 동포와 중국 동포 사이에 또 감정적 갈등이 또 불씨가 되기도 했고요. 또 2020년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조선족 간병인 전파설이 강하게 일었고, 또 3.15 총선을 앞두고는 출처 불명의 한국 사회에서 18가지 또 24가지 어느 조선족의 고백 글이 온라인상에 퍼져서 차이나 게이트라고 하는 논란까지 확대됐고 어쨌든 정치적 이슈화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뭐 부동산 취득,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내국인과 역차별, 또 무임승차한다 이런 논란부터 또 이 조선족이 또 한국 사회에서 또 18가지 또 24가지 등 뭐 특혜를 받는다는 등 이런 유언비어도 온라인상에 많이 유포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주 자격자의 지방参정권 논쟁도 일어나면서 계속적인 이 조선족 동포에 대한 어쨌든 이 반정서 그리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댓글들이 계속 난무했던 시기가 바로 2018년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먼저 30, 40대 청년 세대들 한중 간의 교류 활성화로 여행사, 무역, 요식업 등 자영업자로 나서서 성과를 이뤘지만은 이 사드 배치 사태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까지 견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위기에 봉착하는 또 시기가 또 이 시기였고요. 그리고 한국 진출 1세대들 노후 대비가 부족한 고령화에 접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중도 입구 청소년들이 또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죠. 진로와 교육도 주요 관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이 중국동포 사회는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한국 사회에서 상생해 나갈 수 있을지 냉철하고 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제한 중국동포 사회 이렇게 4개의 시기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또 2부는 이어서 주요 사건을 좀 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면밀히 보고 거기에 있는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같이 시청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다음 또 이어